예, 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 구하는 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또 전세는 제대로 찾을 수 있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문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특임 교수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네네. 작년 직책이 더, 5월에 옮겼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어차피 제가 교수님 이렇게 부를 거니까 큰 상관없네요. 아, 예, 예. 네. 그 부동산 대책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기 전에 네, 교수님 네. 오시면 제가 팩트 체크부터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국힘당이나 이렇게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왜 꼭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막 집값이 올라갔고 서민들이 고통받았는데 또 이재명 정부 돼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들 공격을 하는데 네네. 맞습니까? 완전 틀리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프레임이죠. 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우리 저 앵커님보다 제가 조금 덜 살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탄핵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집값 띄우기를 했잖아요. 집값 띄우기 정책을 수장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시는 건데 예.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예. 실무진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무진들의 이제 차관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때 이제 박선호 차관이라는 분이 차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취임하고 정책 발표하자마자 제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경로로 박선호 차관을 뭐 방송에서도 그랬고 실무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박선호 차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뉴스테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기업에 혜택을 주고 국가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손안대고 코 푸는 식의 사업을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또 다른 문제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한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제도를 들여왔잖아요.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임대사업자 제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산가들이 집을 매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현 정부에다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집을 매집을 해가지고 전세를 놓으면 안정이 된다, 주거가. 전혀 아니죠. 그분에 대해서 뭐 임대사업자들한테 임대료 상한 5% 이런 뭐 단 거는 좋지만 시장은 매매 시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시장에서 물건 잠김 현상이 벌어졌고 양도세 중과가 또 좀 심하게 예.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게 시장에 매물이 잠식하는 역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 정권이 언제 출발했나요? 김대중 정부 출발했잖아요. 예. 김대중 정부 때 어땠어요? IMF 터지고서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뿐이 아니라 건설회사부터 해서 뭐 다 난리가 나고 예. 집값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죠. 예. 너무 내려가서 거꾸로 올리자고 아우성 칠 때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제도부터 해서 분양가 자유화 이런 걸 해가지고 임기 4년 차부터 이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살짝 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예. 그래서 1, 2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과열을 타니까 골드노믹스 시절이니까 돈이 갑자기 전 세계가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경제 흐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부동산뿐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다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클마다 공교롭게 김대중 정부에서는 4년 동안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서 안정적이었는데 5년, 4년 차부터 타기 시작했고 상승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관성이 있잖아요. 그게 한 뭐 5, 6년 가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너무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 올라가던 것이 글로벌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그러면 전체 어떤 자산 버블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경제 사이클상 다시 저점을 갔다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 딱 겹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상 그렇게 보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 전에는 폭등을 했잖아요, 사실. 금리가 7% 8%인데도. 그러면 그때는 경제 사이클이 좋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15%고. 예. 이런 어떤 연유들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럼 집값이 내렸나요? 역으로? 올랐잖아요. 박근혜 그러니까 정부 때는 최경환 부총리 막 돈 빚내서 집 사라고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저쪽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맥락을 끊어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또 언론들이 받아주니까 이게 좀 오판되는 어떤 소스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를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 말씀은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 올라간다.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경제 사이클과 같이 움직이죠. 사이클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뭐가 안 좋은 신호다라고 본 걸까요? 안 좋은 신호가 뭐가 있나요? 근데 왜 대책을 내놓습니까?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예.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아니라 이유가 뭡니까? 안 좋은 신호는 이제 6.27 대책 던졌을 때만 했던 예. 시장이 좀 안 좋은 면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이 97 대책이 예.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인데 간단히 말씀 올리면 공급을 하는데 바로 집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3, 4년 뒤부터 집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집을 살 사람들은 비싼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예. 놓이는 그 데드 타임을 해결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97 대책 때 던지지 못했어요. 그 집을 질 건데 그러면 얼마에 분양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것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97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준 게 뭐냐면 공급 대책을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이 물량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중에는 시장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고 저같이 정상화론자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이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는 건데 그러면 그건 용적률 완화거든요. 근데 그건 공공재거든요. 함부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기부 체납이나 이런 정도 어떤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료한 어떤 가이드가 지금 없거든요. 너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현재 조합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 건축비가 또 많이 올라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1970년대 80년대 지은 재건축 그 아파트 대상들이 그때는 다 100에서 150%해졌습니다. 용적률을. 그러니까 250%가 되면 거의 한 70%가 늘어나니까 건축비를 이 나머지 일반 분양분을 팔아서 건축비를 메꿀 수준이 되거나 도리어 남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100%인 아파트들도 많았잖아요. 주공에서 지은 것들은. 그러면 250%면 2배 반이 되니까 나머지 집 반을 팔아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되니까 돈을 도리어 아파트도 받고 집도 받았죠. 예. 그 시절이 70년, 80년대 지은 거거든요. 중요한 건 90년대 들어오면서 용적률이 180에서 220%가 됩니다. 용적률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죠. 180에서 220%면은 이게 250%면은 늘어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모자른 부분은 추가 분담금 우리가 얘기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네. 그 액수가 고급으로 또 짓다 보니까 한두 푼이 아니고 막 몇 억 단위로 뛰니까 여기서 조합원들이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죠.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재건축해서 집을 지었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재건축을 했을 때 원래는 누가 지어야 돼? 자기 집을 자기가 새로 짓는데 네. 내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용적률이라는 이 공익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용적률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높이고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바깥에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고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니까 내가 돈을 안 내고도 집을 질 수 있구나라는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모아타운 정책에서 출발한 거죠. 또 모아타운이 그러면 모아타운도 아파트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멸실이 될 거 아니에요. 멸실이 될 경우에 주택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면 가격을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 어떤 멸실과
이 건축 준공분에 대한 어떤 갭 차이, 시간차 공격이라고 표현할까요? 100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이미 시장에서는 투자나 투기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2, 3년 뒤에는 집이 많이 모자르구나 순간적으로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시기가 투자할 타임이라고 모두 판단한 거죠. 그래서 97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힘을 못 쓴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수님 마이크 상태가 조금 그 왔다 갔다 해서 새로운 마이크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좀 파워가 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정부가 나온 거 핵심을 보면 서울 지역의 모든 곳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한다는 거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규제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떤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가수요나 투자수요, 뭐 전세 갭자 이런 분들은 살 수 없고 예. 순수하게 주거 용도로 예.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만 이 주택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얘기죠.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네, 근데 이것을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다음에 모자른 돈을 모아서 넘어갔는데 전세 대출이 박근혜 정부 때 나왔잖아요. 예. 이게 갑자기 2억이던 집이 전세 가격이 한 7,100이던 게 갑자기 전세 대출을 2억을 해주니까 그럼 집값은 당연히 2억이 아니라 3억이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이런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가 잠시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네, 토지거래 허가,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가 그러니까 특별히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강남 3구 일대가 좀 투자 붐이 불었잖아요. 예. 계속. 항상 그렇죠. 예. 네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좀 묶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자산 투자자들이 다 강남을 타겟으로 투자 상품화된 형태로 주택을 취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전국적으로까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끌어들은 게 주로 강남 3구가 이제 대상이었죠. 예. 대상이었는데 법조항에는 강남 3구만 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조건하에 이럴 때는 그렇죠. 투기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또 한 번 14개 지역을 뭐 한 적도 있고 좀 있는데 이번처럼 전부 묶은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풍선 효과입니다. 예. 전 정부에서 풍선 효과로 인한 충격을 받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저쪽으로 가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사들이 건설사가 사주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거대한 카르텔 알고리즘이 형성이 이미 되어버렸죠. 예. 결정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때부터 그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아름아름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서 언론들이 동시에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잘못됐을 때 좀 더 세게 하니까 정권을 뺏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베이스가 되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역대 보수 정부는 건설사에 친화적이었거든요. 역대 진보 정부는 국민한테 친화적이었지 건설사에 친화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도드라지다 보니까 이번 정부는 결단을 낸 겁니다. 아, 조금 욕을 먹거나 조그만 부작용이 있더라도 소수의 피해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을 갖다 인지한 거죠. 예.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전 세계도 그렇고 부동산이 어떤 뭐 경제 요소에서 충분히 생산적 활동을 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발도상국 시절이지 선진국이 되고 나서 이렇게 투기화되는 부분에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없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수가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면 당연히 쓸 돈이 적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까 애기들 용돈도 덜 줄 거고. 그러면 쓰는 돈이 적다는 얘기 뭐예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던 우리나라의 제조업 모든 소비 활동이 다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산업활동 동향지수 발표하는 내용들이 작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성을 느꼈고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가계부채가 내수 소비 둔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서들이 질비하고 IMF에서도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나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결단을 내린 거죠. 좌고우면하다가 이게 잘못 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호제가 네네. 당초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차단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또 정치권이 또 압박받고 막 이래서 흔들릴 가능성 이런 거 걱정이 되는데 이걸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저 이번에는 확실히 버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왜 판단하냐면은 일단 이런 계산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정어리 쇼에서 예. 말씀드리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표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지금 60%라는 어떤 막연한 예. 우리 통계들을 이제 맹신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유주택자가 60%고 무주택자가 40%인 건 지방과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무주택자가 52점 몇 %입니다. 예. 유주택자가 더 적어요. 그러면 서울은 또 그럼 무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을 연결해가지고 집권이나 선거를 활용해서 연결시키려면 또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한 것 같아요. 이 선거하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주택자가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해왔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유주택자 중에 자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자제분이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자식이 집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됐던 분들이 지금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면 자제가 둘인 분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는 주택가격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그러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걸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가 거의 숨어 있습니다. 다 찾아본 현재로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 몇 % 정도가 유주택자 중에 주택가격, 자제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라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40에다가 60의 반이 30%니까 65에서 70%가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연하게 그냥 대충 뇌피셜로 유주택자가 60%니까 여기에 좀 맞춰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또 언론들이 또 그쪽 편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을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주택자 중에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저를 사석에서 만나서 자산가들을 제가 좀 만나지 않습니까? 저한테 권유를 합니다. 이 집값 좀 잡으라고. 나는 벌 만큼 벌었다. 이런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성과하는 양반들이 정말 시장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나오고 자고 지금 말씀처럼 또 이거 뭐 시장에 영향이 되니까 조금 풀어줘야 되니 이런 일명 수박들이라 그럴까요? 예. 수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뭐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자분들 꽤 계시잖아요. 이런 게 사실 베이스에 있다라면 이 정부는 결단을 가지고서 문재인 정부 때 뭐 집 하나 있는 거를 뭐 체크하고 그랬잖아요. 공직자들.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어떤 의식 구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확인 사살이라고 할까요? 확인을 하고 실무진을 배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이 많은 분도 국가나 미래와 이런 걸 위해서 공익적인 요인을 생각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자리에다 앉히면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결단성이나 지향성이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는 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번에 왜 제가 확신을 하냐면 대통령이 약간 좌고우면 하시다가 예. 100일 기자회견 때 워딩을 제가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97 대책 발표 후에 9월 11일 날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부동산에 대한 워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부정적이다. 부동산이 이제 드디어 넘어섰다. 임계점을. 이제 막차인 것 같다.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이 주거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다가 박탈해버리고 세상이 돼버렸다. 예. 전세 갭투기가 원인이다. 차단해야겠다. 그 워딩을 다 던졌어요. 예. 저는 그게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려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급락도 안 좋고 급등도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이 와서 막차 수준인데 연착륙을 시켜야겠는데 잘못 세게 충격을 줬다가는 이게 조금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예. 어떤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조심하셨던 건데 요번에 대책을 보니 제가 보니까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이 딱 되는 것이 말씀 주셨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전역을 묶는 사상 최초의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딱 하나를 보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토지 크게 확대하는 거 하나하고 네. 대출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 전에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그동안에 흔히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보유세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만 갖고도 안 된다 하는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지금 워딩을 던지는 게 맞는 타입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는 좀 기형적인 세금 구조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적정 수준, 우리가 뭐 차를 타도 누진세가 붙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아시겠지만 보유세 기준도 작을 뿐더러 그 예외 조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양도세 감면 조항. 네. 조금만 뭐뭐 하면 그냥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근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예. 그러면 이분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앞에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사서 갖고 있다가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아니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같이 가족이 가야 됐어요. 이러면 집을 할 수 없이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팔리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의도적인 자의적인 게 아니라 투기나 투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실거주 환경상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쪽 집을 가야 되고 이 집은 팔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6개월, 1년으로 시작된 거예요.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세월에 부지불식간에 3년으로 늘어버립니다. 아니 3년 동안 집을 왜 못 팔죠?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요 갭을 활용해 가지고 3년마다 집을 사고 팔고 하는 투자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장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의 기득권이라 할까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이분들이 모든 매뉴얼을 저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항처럼 기재부에서 조세특례법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개 조항들만 풀어주면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정부에서는 이미 간파를 좀 똑바로 하고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대책을 갖다 충분히 세운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정부의 어떤 대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 공급 대책은 발표를 하셨는데 얼마에 분양하는지가 표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LH를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민간 건설사에 주택지를 공급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택지직을 지정하잖아요. 3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국민 세금으로 땅을 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또 건축을 해요. 다시 국민한테 분양을 해요. 그럼 그 LH의 역할은 뭔가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LH가
약간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변질이 되고 건설사와 약간 유착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그동안 정책의 과정 속에서 지금 자리 잡게 됐어요. 제가 볼 땐. 그러면은 이 국민의 세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반값 아파트라는 개념에서 요번에 LH가 민간의 이익이 너무 과다하니 대통령께서 LH 민간 이익 문제가 있다. 직접 시행할 수 없냐 해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면 시행을 했으면 민간의 이익이 10에서 15%가 증가한다고 하면 그 증가한 부분이 국민한테 간다라는 전제라고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발표를 할 때 공공택지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힌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대책을 발표할 때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가 LH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 앞으로 이 민간에 가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갈 계획을 고민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입 닦구식이에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좀 볼멘 소리를 서민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뒤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잘한 게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공내곡 등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규제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풀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자꾸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폭등할 것 같으니까 딱 던진 게 이 세공내곡동하고 하남 미사하고 몇 개 지역을 갖다가 보금자리 주택 반값에 분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사람들이 설마 반값 이랬는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분양 예정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분양했습니다. 그때 평당 강남의 시세가 2,500에서 3,000만 원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10년, 11년도에. 이때 이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오. 딱 반입니다. 예. 토지 임대부는 더 쌉니다. 혹자들은 뭐 토지 임대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토지 임대도 있고 분양분도 있었어요. 토지 임대부는 더 싸서 8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증명됐잖아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던지자마자 서울이 어땠어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안정됐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소비자들은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3, 4년 기다리면 내가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누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바보가 무리해서 지금 2배나 되는 집을 사겠어요. 네. 기대감을 줘서 이 수요의 쏠림 현상과 포모 현상을 다 잠재운 거죠. 그 하나의 대책으로. 그렇다면 이분은 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3기 신도시에서 반값으로 간다는 신호만 던져도 시장은 완전히 안정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자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부동산이 아닌 대통령이 얘기한 생산성 금융인 주식과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던져야 되는데 왜 안 던지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기다릴 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서울의 매물이요. 3년치 입주 물량입니다. 거의. 그러면은 시장 정리되잖아요. 그럼 정부의 원래 의도되는 대로 이 A, B, C, D, E, F 정책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시대까지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 AI부터 전격적으로 가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자고우면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는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하나 첨언을 드리면 전 세계 선진국들은요. 임대주택에 대한 그 재원을 정부가 온전하게 투입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LH라는 공공기관, 중공공기관을 가운데 두고 LH를 마치 우리가 저 회사에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한쪽에다 부채 몰아넣듯이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부채면서 자산이죠. 복지를 위해서 투입했다는 재원을 LH 계정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LH는 자동으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LH에서 그러면 이제 명분이 뭐냐면 LH 부채가 많으니 분양가를 높여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 개정을 띄어서 기재부에서 임대주택청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진국처럼 이쪽에다 투입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도로 뭐 이런 거 당연히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돼요? LH 부채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자체에서 움직일 때는 어때요?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LH가 굳이 많이 당길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임대주택 재원의 개정을 LH의 재무제표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명분을 계속 끌고 부채화 시켜놓고 분양가를 못 높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뭐 기재부나 금융위 막 뭐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서 요 부분을 임대주택 개정을 그러면 임대주택청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네, 일단은 뭐 주택 공급을 또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네.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까도 반값 주택 얘기하셨는데 네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게 바뀌어버리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막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정부가 내놓았던 강력한 대책이 1가구 2주택 중과세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투자하려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세금 너무 무서우니까 한 집 더 살려다가 맞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정부 안 믿고 세금 내지 뭐 하고 샀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 부를 축적한 그런 결과가 결론은 그렇게 왔단 됐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만 믿다가 바보 된다. 그러다가 집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잡화됐죠, 그 생각.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똘똘한 한 채. 네. 이건 뭐 집 오래 갖고 있으면은 세금 내다가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인 질문이란 건 뭐냐면 네. 요즘에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재건축이 시행이 되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을 앞두고 지금 집값이 이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정부 발표를 보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재건축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면 보유세 내고 그러면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재건축 앞두고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팔아? 그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잖아요. 네, 지금 많습니다. 예.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누구 입장에서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이 많은 게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언론이 좀 문제입니다. 예. 언론정이. 실제 팩트를 갖다 정확하게 시장에다 전해줘야 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자산 관리에 정확한 뭐 행보를 갈 텐데 이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이분들조차 혼돈에 빠져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이미 선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쯤 되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식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예. 우리는 피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피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은 이제 거기에 종착시에 다를 텐데 언젠지가 이제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한 지금 60, 70들 80까지요. 예. 요새 또 80도 다 건강하시니까 80들이 요번 이 불장 때 50에서 60%의 분들이 다 60, 70대가 팔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한번 판단해 봅시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인데 왜 팔죠? 얘기 끝난 겁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누구죠? 3040이 또 많이 샀어요. 어떻게? 무리해서. 또 연끌해서. 그러면 여기에 끝은 결론이 났잖아요. 아, 이미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젊은 분들이 정확할까요? 이 연륜을 가진 기성세대가 정확할까요? 그동안 20, 30대부터 부를 쌓은 부동산 자산가들이 왜 지금 부동산을 처분할까요? 삼성이라는 대그룹이 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옥들을 처리했을까요? 큰 그림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지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마땅한 투자 자산이 없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아주 주가 조작으로 난무하다 보니 좋은 투자처를 갈 곳이 없는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는 데다가 기득권들이 맛을 본 기득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 틀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깨기가 어려웠죠.
어려운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토지거래하고 그걸 팍 묶은 자체가 그 의지가 되게 깊은 겁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판단할 거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를 한번 객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맨하탄의 집값이 얼마인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예. 자, 이런 얘기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행의 그 VIP PB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VIP들이 자산가들이 모여 있는 곳. 이쪽에서 그 센터에 센터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패널로 만나고 되면은 이렇게 방송 끝나고 뭐 차 한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부동산 실무 시장에 예. 물어보게 되고 저는 이제 자산가들의 행태도 물어보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 동일합니다. 저는 앞으로 해외 부동산을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벌써 다니고 있다. 오호. 그게 벌써 3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파는 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제조업 하시던 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20, 30억을 벌고 40, 50억을 벌었는데 충분하죠. 그런데 상공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사장들하고 만나다 보니 그중에 몇몇 사장이 나 강남에 집을 샀는데 두 채를 샀는데 뭐 30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를 제가 상공회에서 강연을 가는데 티타임 때 그런 현상들이 작년 재작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동안 부동산을 안 쳐다보던 분들조차 쏠린 시기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칼이라 그럴까요? 허황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한 거죠. 올해 말씀 듣다 보니까 팔으라는 건지 안 팔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미 6070 분들은요,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거주용이 아니라 하나를 더 있다 그러면 예. 더 오르는 것보다는 파는 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압구정에 계신 분들은 압구정에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압구정에 계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살다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조합총회도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짓는다고 하면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주자 외에는 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3040들이 2020년도부터 들러붙었잖아요. 20, 21, 22, 23, 24, 22년도는 빠졌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2년 거주 요건이나 이런 걸 채우려면은 내년 후년 뭐 이때부터 막 팔아야 되거든요. 내년 후년이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적정기예요.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뭘 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딱 묶었어요. 이게 절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토지거래 허가 이때 매물이 줄었었냐. 딱 나오면 그럼 나 안 팔아고 예전처럼 매물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팔려는 분들이 6070 분들이 이미 올 봄에 많이 파셨고 3040 중에서 매입을 했던 분들 영끌 시절에 강남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많이 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하실 게 강남이 다 오른 것 같지만요. 5,000세대나 뭐는 대단지 신축 거의 구축 수준이죠. 뭐 2008년부터 10년도 사이에 잠실 엘리트 이런 것들과 최근에 입주하는 신축 대단지 1,000세대 이상 이런 데들만 최고점을 가고 올라갔죠. 그리고 잠실 주공 재건축 5단지 이렇게 특수하게 용적률이 작고 이런 몇 군데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 25개구 중에 8개구를 제외한 17개는 다 지금 10에서 20% 다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팩트를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대책 뭐 이런 얘기하면 네. 우리 국민들의 물론 뭐 집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남의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너네들 돈 많은 놈들이 하는 얘기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괴리감도 좁히는 게 필요할 거고 맞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세 아닙니까? 네, 오늘도 지금 3,800 뚫어가지고 최고치를 예, 또 경신했다고 하는데 근데 대체로 이 자본의 흐름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또 반대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었나요?
같이 올라갑니까? 일단 후행성을 가지고 있죠. 아. 주식이 선행성을 가지고 있고 예. 부동산 시장이 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정상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2라고 하잖아요. 예. 광의 통화량. 그러니까 사과가 2개 있는데 100원이 돈이 있으면 50원 50원인데 돈이 200원이 풀리면 100원 1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이랑 비교했을 때 주식시장은 한 3배 올랐다고 하면 부동산이 한 4.5배 올랐습니다. 이미 오버슈팅이 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한 3.8 갔다고 봐요, 저는. 그럼 이게 4.5가 가더라도 정상적인 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이리로 넘어오냐? 아직은 아닌 거죠. 그 시기에는 좀 멀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국한된 거고요. 서울의 어떤 특히 고가 주택들은 이미 약간 오버슈팅이 심하게 나 있다는 것을 뭐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은 집을 산다 그러는데 바보가 아닌다. 그건 이제 시장론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 주식 벌면 집 산다.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주식이 집을 살 때 내가 사고 나서 주식만큼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이 돼야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이미 꼭지나는 느낌이 있는데 주식에서 돈 벌었다 이거 사나요? 아니죠. 기다렸다가 떨어진다면 사겠죠. 예. 이런 갭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식이 선행한다고 후행해서 쫓아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쫓아가기 전에 이미 더 올라와 있다. 예, 그렇다면 결론은 정해졌죠. 아,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약간 숨을 죽여야 될 것이고 주식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궁금한 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로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네. 여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나 뭐 내수 활동을 위해 가지고 적정 부분은 뭐 필요하다고 봐요. 전 세계가 그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도를 넘어서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시점에 옮기게 되면 그 뒤의 결과는 결국은 버블이 터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그 버블 터지는 것들의 90%가 부동산 출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미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전세대출이 주택가격을 떠받치기 위한 제도로 썼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 사기 문제부터 딱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펌핑하거나 이렇게 받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약간 정해졌다고 보는 게 예.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한 정권의 성격 그런 것의 축약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거기에 반영이 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민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 교수님과 부동산 대책 그리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